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된 가운데 이 후보자는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향후 이균용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일본 법무성이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단체와 리걸테크 기업의 입장은 각각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이 뚜렷한 법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평가되는데요. 이균용 사법부가 풀어야 할 과제를 석대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모든 법관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한다.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 김명수 체제 아래 법원의 정치화를 비판했던 이균용 판사. 보수 색채가 강한 인물이 대법원장에 지명된 건 김명수 코드에 대변화를 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엿보입니다. 대대적인 사법권력 교체 신호탄이 된 이번 대법원장 지명. 변동할 지각만큼 개선할 과제도 큽니다. 가장 먼저는 사법 정상화입니다. 재임 내내 코드 인사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동안 13명의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은 진보 성향이 명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명을 빼면 문재인 정부에선 절반 이상을 진보 성향으로 발탁한 겁니다. 법원 판결이 편향적이고 정치색을 띠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법부 신뢰 회복은 가장 큰 임무입니다. 일각에선 조직 정상화를 위해선 사법부를 처음부터 새로 세워야 할 정도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분석합니다. 지난해 1심 합의부가 민사 본안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364일, 2020년과 비교하면 55일이나 길어졌는데 이렇게 김명수 체제에서 끊이지 않았던 재판 지연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폐지한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도 역시 고심할 대목입니다. 법원 인사철마다 다수의 판사가 법관 옷을 벗고 매년 10여 명의 판사가 고등법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엘리트라 불리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도 법원을 떠나는 실정. 김명수 체제에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임박한 가운데 정통 법관 이균용이 그리는 사법부는 6년 후 얼마나 실현돼 있을지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변협과 국내 리걸테크 선발주자 로톡 간 법률 플랫폼 갈등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일본 법무성이 최근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법조단체와 리걸테크 기업의 시각은 어떤지 양측의 의견을 신예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법조계 직역단체와 리걸테크 기업 간 갈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과 법조 시장이 자본에 종속될 것이라 우려하는 법조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각종 사설 플랫폼 같은 경우에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변호사들에게도 정액제 요금만 받고 있다. 최대치 광고비가 정해져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 지배력 확보한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로 이제 독과점 구조 만들고 그게 결국 수입료의 상승으로는 당연히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모든 피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 즉 국민들에게 전가가 될 것입니다. 당장은 편리하고 좋을지 몰라도 점차 변호사 간 광고료에도 경쟁이 붙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수입료가 지나치게 올라가므로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와 유사한 법구조를 이루고 있는 일본은 최근 AI 리걸테크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AI 등을 이용한 계약서 등 관련 업무 지원 서비스 제공과 변호사법 제72조와의 관계에 대하여라는 이름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다툼이 있는 사건에 관해
법률상 전문 지식에 근거해 견해를 얘기하는 경우 일본 변호사법 제72조에 따라 위법 행위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법률상 다툼이 없는 기업 간 계약 체결 시 무료로 AI 서비스를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가이드라인 조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가 AI 서비스를 이용해 결과를 받은 후 수정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제시했습니다.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 및 일반 법률 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들의 주선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없다. 단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AI를 활용한 계약서 작성 및 오류 심사 서비스가 법조 시장에서 활발히 사용돼 왔고 이 서비스가 일본 변호사법 제72조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일본 규제개혁추진회의가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하자 일본 법무성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겁니다. 관련해서 지난 6월 변협은 일본 법무성과 한일 양국의 리걸테크 대응과 규제 정책을 논의하면서 관련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법무성의 가이드라인 발표 후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의 반응은 어떨까? 사실 일본 법무성 리걸테크 가이드 말씀하시는 내용 잘 몰라서 뭐에 따로 드릴 수 있는 입장이나 내용이 없을 것 같네요. 로엔굿 민명기 대표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과정을 주목했습니다. 민 대표는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리걸테크 기업을 초청해 공청회를 갖는 등 리걸테크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든다며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결과에 있어 국내 법조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답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가이드라인과 최근 리걸테크 업계와의 갈등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면서도 주목할 부분은 있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AI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법률 사무에 개입하고 세밀한 그 법적 사무를 한 경우에도 그것은 법에 위반된다. 뭐 그런 것을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그 영향은 없어 보이지만 그 이득을 취할 목적에서 금품 향응 그리고 뭐 광고 제3자에게 뭐 돈을 지급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가입 조건으로 그 법률 사무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변호사법 위반이 여지가 있다. 뭐 그래서 이득을 취할 목적에 대해서는 약간 시사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내에 적용하려면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한덕의 김규원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은 어떤 사례는 위법, 어떤 사례는 합법이라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며 모든 상황에 합리적이고 정교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편리한 삶을 위한 혁신인가, 법조 시장을 장악하려는 사무장 로펌인가.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 간 갈등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성의 이번 AI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국내 법조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올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자, 평생 부모님을 모시지 않다가 유산만 탐내는 염치 없는 형제들이 나타났을 때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평생 부모님을 모신 자녀를 위한 완벽한 상속이란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법률사무소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완벽한 상속 오늘로 4회째인데 그 변호사님 상속 문제가 참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각 가정마다 개별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 상속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 복잡함의 결정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상속 재산 분할, 뭐 기여분, 유류분 뭐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상속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네. 이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간통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바로 공동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형평이죠. 공동상속인들의 실질적 형평. 네. 네. 이 상속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뭐 사전 증여나 유증의 경우 이를 특별 수익, 즉 상속분의 선급으로 지급을 해서 네. 이후 상속 재산 분할해서 공제를 하고요. 또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이라고 해서 그만큼을 인정을 해주고요. 네. 또 피상속인을 뭐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적 기여를 한 경우에는
기여분이라고 해서 이 상속 재산에서 별도의 재산을 인정을 해주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공동 상속인들과 실질적 형평을 인정해주기 위한 제도죠. 네, 그 김도윤 변호사님 그리고 허영규 변호사님과 진행하는 이 완벽한 상속 목적도 이제 뭐 후손들 그러니까 이 상속인들이 이 상속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도록 이제 미리 최적의 상속 플랜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피상속인은 어머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상속인으로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자녀 1은 이 어머님과 가까이 살면서 어머님을 제대로 잘 모시고 네. 병원에도 잘 모시고 다니고 생활비나 병원비 등등을 다 부담을 했는데 자녀 2, 3은 이제 어머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네. 어머님을 전혀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머님이 사망하신 거죠. 네. 그럼 이제 자녀 1, 2, 3이 이제 공동 상속인이 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법정 상속분은 이제 3분의 1씩 다 동일하게 되는 네,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불공평한데요. 이 자녀 1이 평생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고 또 부양도 했고 경제적으로 뭐 실질적으로 지원까지 했는데 이 다른 형제와 동일하게 상속 재산을 받는다면 좀 불공평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의 극단적인 부분이 바로 일명 구하라법이나 네. 상속권 상실 제도인데요. 네. 피상속인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점이죠. 예. 하지만 이 제도가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양 의무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자녀라면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세 자녀가 동일하게 3분의 1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공평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전혀 공평하지가 않죠. 네. 여기에서 상속법의 대원칙인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1008조에 의해서 기여분이란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은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서 별도 기여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당연히 자녀 1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이 상속을 받아야 할 텐데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간 경우를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줄 유산으로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이 있었다고 좀 가정을 해보고요. 네. 앞서 이제 예시를 보면은 자녀 2와 3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남긴 유산인 이 부동산을 형성하는 것도 자녀 1이 사실상 완전히 기여. 그러니까 그 어머니 생전에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라고 가정을 좀 해볼 텐데요. 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이 자녀 1이 어머니 명의로 해 놓았던 것이라면은 이것도 뭐 다른 형제와 나눠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자녀 1이 이제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형성하는데 네. 100% 지원을 했다. 네. 이제 자녀 1이 그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관리했다고 하면 이는 명의 신탁의 문제가 되는데요. 네. 명의 신탁된 재산은 이 자녀 1이 어머님에 대해서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받아오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상속 재산에서 제외가 되게 되죠. 예, 그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녀에게 그 부모님이 또 부양 대가로 상속 재산을 뭐 증여하거나 유증했다면은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네. 이게 참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네. 이게 나중에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하는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면 네. 그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는데 그 기여를 한 사람이 내가 평생 부모님을 모셨다, 재산적 기여를 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즉 평생 부양의 대가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유류분을 뺏길 수 있는 거죠. 네. 그 오히려 이 부모님이 이제 보답으로 준 이 재산이 효자나 뭐 효녀에게 더 억울한 상황을 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제 구체적인 상속에 있어서 조금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판례를 보면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서 이를 단순히 상속분의 성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오히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요. 피상속인에 대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한 상속인에 대해서 그 증여를 상속분의 성급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모님이 자신을 평생 모시고 이 자신의 재산기여에 형성한 자녀에게 증여나 유증을 했고 그 대법원이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이 부모를 외면했던 자녀들의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말씀드린 대로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사실상 사회 통념이나 신의칙에 맞는 결론이겠죠. 네. 자, 형제간 을가 상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내가 정말 부모님을 잘 모셨는가, 그리고 내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진짜 있는가 먼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자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한 상속, 증여나 유증을 받았을 때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률사무소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 오늘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며칠 전 유튜브 채널로 유명한 3프로TV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프로TV의 기업 가치가 무려 약 2,400억 원에 달한다는 점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스타일난다 김소희 대표가 회사 지분의 100%를 로레알에 6천억에 매도한 것처럼 회사를 이렇게 설립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표라면 아마 바로 이런 주식 상장이나 기업 공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스타트업들의 로망, 기업 공개, IPO와 주식 상장에 대해서 돈이 되는 법 등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변호사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또 세무사님 혼자 모시게 됐는데요. 자, 일단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요. 와, 2,400억이면 정말 좀 상상하기도 힘든 큰 금액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기업 공개와 주식 상장 좀 개념이 좀 헷갈렸는데 이게 좀 서로 다른 건가요? 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상장 회사라는 개념과 비상장 회사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회사들은 거의 다 이제 비상장 주식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비상장 주식회사들을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하는 절차가 위해서는 이제 증권거래소에 등록이라는 절차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때 많은 회사들이 등록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기업 공개, 즉 IPO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업 공개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비상장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한 후에 주식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의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기업 공개, 즉 이 IPO를 해야 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렇게 주식 상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 주식을 상장하는 이유는 왜 회사의 상황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크게는 네 가지로 좀 분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제 기업의 자금 유치 부분인 거죠. 네. 아까 3프로TV에서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처럼 뭐 2,400억이라는 큰 외부의 자금을 이제 유입하기 위해서는 주주들한테 주식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등재가 되면서 기업의 인지도가 훨씬 더 이제 올라가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그럼 무조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저희 주변에 이제 비상장 회사가 많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상장하는 것들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니라 몇 가지 좀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특정 다수가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되게 되면서 주주들의 그 경영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주주들의 운영 방식이 기존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최초에 운영했었던 운영자들과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소액 주주들의 권한이 워낙 더 중요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뭐 주주총회에 더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형사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뭐 소액층 저희가 뭐 표대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주권에 대한 권리 행사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네.
자, 회사가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하면은 이제 대규모 자금을 유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주가 많아져서 오히려 사실 이 회사 운영에 좀 개입이 좀 들어가게 되면 불편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회사가 이렇게 주식 상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실무적으로 상장을 위해서는 뭐 TF팀이 별도로 구성돼야 될 정도로 기업 중개를 위해서는 해야 될 절차나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3프로TV를 저희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금융감독원 팀장님을 영입을 해가지고 공동대표로 이제 영입을 하면서 이렇게 주식 상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었거든요. 그만큼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절차성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상장 예비심사 단계거든요. 증권시장에 상장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이제 살거나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고, 이때 혹시나 이거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는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때도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겠지만 재무적인 요건은 기본이거나 그 외에 뭐 안정성이나 아니면 건정성 같은 다양한 요소를 거쳐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제3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익이 뭐 20억 원 정도 넘어야 되고, 뭐 시총이 뭐 90억 원이 넘어야 되는 정도로 이렇게 금액적으로도 명확하게 규정이 있고요. 이런 재무제표를 당연하게 외부 감사인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나중에 또 차후 시간이 지나면은 수입의 뭐 비중도 좀 달라지면서 가치가 좀 떨어지거나 뭐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좀 이거는 변동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게 세법에서도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앞거 뭐 기업 상장을 위해서 주식 가치 평가하는 것과 달리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뭐 상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얼마를 볼지에 대한 것들이 세법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과연 사망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을 얼마로 평가를 해야 할지, 그리고 그 평가 금액으로 과연 세금을 얼마로 부과해야 될지가 좀 이슈가 많이 되는데요. 이렇듯 이제 세법에서 주식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세금을 부과하기 기준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규정을 해당해서 해당 규정대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해서 전후 2개월 정도의 그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을 하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날 종가를 그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전후 2개월의 평균값을 토대로 주식 가치를 평가를 좀 해야 되고요. 그나마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서로 거래를 하는 거니까 금액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겠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그런 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 주식 가치, 자산 가치나 손익 가치라는 그 별도의 수치를 통해 가지고 세법의 기준대로 명확하게 주식 가치를 평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이렇게 세금 납부와 관련된 세법 규정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대표들의 로망이 기업 공개 IPO 그리고 주식 상장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셋째 주 법제처 주요 입법 예고입니다. 정부가 올 11월부터 벤처업계에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다. 복수 의결권 주식 발행은 창업 후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이 가운데 마지막 받은 투자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상법상 한 주당 1의결권이 원칙이지만 복수 의결권은 한 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는 지분율이 줄어도 의사결정권을 유지한 카드를 갖게 됩니다.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하는 수익식품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습니다. 영업자의 행정적 편의를 향상시키고 종이 사용이나 자원 폐기를 절감해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는 목적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와 태풍, 가뭄, 그리고 고물가와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관련 선물 상한액을 상향합니다.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하고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